40대 여자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지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더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 환경이 좋지 않아 무엇이든 악착같이 하고 살았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고 요리 기술을 많이 익혔어요. 서러움도 많았고 비굴한 일도 많았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빨리 성공할 거라는 열망으로 버텼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성공하겠다는 열망 하나만을 가지고 저는 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야무지고 모든 깔끔한 성격을 가진 저에게 딱이었죠. 때가 좋았는지 처음 연 가게가 그야말로 대박이었죠. 나이는 어린데 손맛이 좋다, 아주 야무지다, 아주 깔끔하다 이런 칭찬을 들으면서 성장하였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이모님들과 함께 일하기란 쉽지 않았지만 다행인지 이모님들도 제 편이 되어주셨죠. 요즘에서야 셰프니 요리 경연대회고 하지만 전 어린 나이에 모든 걸 제가 느끼고 깨달으며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너무 맛있었어요. 아니, 이 집은 진짜 올 때마다 항상 똑같이 맛있단 말이야.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요. 아침마다 신선하게 다 재료 손질해서 그날그날 직접 만드니까요. 다음에 또 찾아와 주세요. 음식 솜씨가 훌륭한 엄마의 손맛을 이어받은 저는 남들보다 빨리 음식점을 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음식점은 소문이 나서 전국에 체인점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가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한참 식당을 운영할 때 손님으로 만난 남편과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슬아의 딸아이 한 명을 낳았어요. 부모님은 저까지 가난한데 가난한 남자를 만나면 어떡하냐부터 시작해서 말리셨지만 항상 관심과 사랑이 부족한 저에게 남편은 한 줄기 희망과도 같았죠. 어려서부터 힘들게 이 자리까지 우여곡절 끝에 올라올 수 있었고 항상 가난했기 때문에 늘 아쉬움이 뒤따랐던 순간들이었는데 내 가정을 꾸리고부터는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나도 안 하고 살 수 있게 되니 그 얼마나 행복하던지. 남편은 택시 운전기사를 하다가 저를 만났어요. 남편도 저와 같은 흙수저였기에 어린 나이부터 택시를 몰며 생활비를 벌어내는 청년이었죠. 처음엔 단골 손님으로 그러다 그의 자상한 모습에 이끌려 결혼까지 하게 되었답니다. 가게가 한참 잘 되고 있던 터라 남편은 택시 일을 그만두고 결혼 후 본격적으로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저도 옆에 바로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든든하였고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구나 싶었던 나날이었죠. 가게 이모님들은 장난으로 서방 너무 믿지 마라. 네가 다 챙겨야 한다고 했지만 웃어 넘겼고요. 마무리는 내가 하고 들어갈 테니까 자기는 좀 들어가서 쉬어. 힘들 텐데. 오늘도 너무 고생했어, 여보. 가게는 나한테 맡겨. 에이, 그래도 혼자 마무리하기 힘들 텐데 같이 하자. 정말 괜찮겠어? 그럼 내가 주방 마무리는 좀 도와주다 갈게. 당신 고생하는 거 싫어서 그래. 그러니까 얼른 들어가서 쉬어, 어? 차라리 내가 고생하는 게 낫지. 당신 이 가녀린 몸으로. 아이고, 신랑 있으니까 이건 좋네. 누가 날 아껴주나 했더니 당신이 내 몸을 제일 아껴주네. 고마워. 자기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남편은 자기보다 저를 더 살뜰히 챙겼어요. 어렸을 때부터 일만 하며 가장으로 살아온 내가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게 더없이 기쁜 나날이었죠. 그래서 모든 걸 믿고 맡겼어요. 남도 못 믿는데 남편이라도 믿어야지 누굴 믿고 사나 하는 심정으로요. 하지만 가끔은 일하는 게 저희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았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하지만 저와 오픈부터 지금까지 함께한 이모님들은 그런 남편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장이랍시고 겉멋이 너무 들었다고 해서요. 아니,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자기 일은 똑바로 안 하면서 저기 카운터 앉아갖고 돈만 샌다? 하라는 건 안 하고. 에이, 이모가 좀 봐줘. 아직 낯설어서 그렇지 뭐. 그리고 이런 일 안 해봤는데 어떻게 모든 걸 잘하겠어, 안 그래? 아니, 그래도 본인이 좀 발로 뛰고 해야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돈만 세냐? 내가 너 딸 같아서 말하는 거야. 신랑 단속 잘해. 이모님이 아무리 말을 했지만 그래도 내 눈엔 신랑이 최고였어요. 절 끔찍이 아껴주었거든요. 몸이 힘든 만큼 심적으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아마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전 그래서 그를 믿었죠. 하나밖에 없는 내 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전에도 가게는 잘 되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가게는 더 번창하였어요. 덕분에 가게 외적으로도 부를 많이 축적할 수 있었죠. 사업에 감각이 있던 저로서는 부동산 투자 또한 거의 대부분 성공했었거든요. 결혼한 지 16년을 한결같이 저를 생각해주는 남편에게도 이제 좀 마음 편히 살자.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생각하여 휴가도 주었습니다. 그것이 제 발등을 찍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남편은 그 휴가 이후로 급격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니, 무슨 휴가를 갔길래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갔으면 연락을 해야지. 아빠, 얼마 만에 휴가야. 하루 종일 가게에서 주말 할 거 없이 자그마치 16년이야. 내가 네 아빠 가서 연락도 하지 말고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도 좀 만나면서 즐기라고 했어. 우리 딸은 엄마랑 놀면 되잖아. 그치? 아빠 벌써 보고 싶어? 그게 아니라 연락은 그래도 해줄 수 있잖아. 엄마는 가만 보면 아빠를 너무 믿는 것 같아. 부부가 다 그런가? 그럼 믿고 살아야지. 자기 남편 못 믿으면 어느 누굴 믿고 살아? 엄마는 아빠 그리고 너 딱 둘밖에 안 믿어. 딸아이 말이 조금은 신경 쓰였지만 1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며 저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태국 여행을 갔거든요. 시차가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노는 거 얼마나 좋을까 하며 넘겼어요. 그리고 남편이 태국에서 돌아오는 날 남편은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들뜬 마음이 보였죠. 하지만 오랜만에 콧바람 쐬고 오니 정말 기분이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워낙 따지는 성격도 아니고 무조건 믿자는 주의여서 넘어갔던 것도 있고요. 잘 있었어? 가게는 괜찮았고? 그래도 나 없으니까 힘들었지? 당신 혼자 하기도 벅차잖아. 이젠 너무 규모가 커져서. 아니야. 그래도 늘 혼자 하던 건데 옆에 정자 언니가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만 잘 놀았으면 나야 됐네요. 그렇게 좋았어? 아주 싱글벙글이네. 얼마나 재밌게 놀았길래. 대수 씨랑 태영 씨도 다 같이 간 거야? 자기 고등학교 동창끼리 간 거잖아. 그럼 대수랑 태영이도 같이 갔지. 그래도 정자 누님이 나만 하겠어. 아, 맞다. 내가 이번에 쉬면서 생각해봤는데 이젠 주말에 좀 쉴까 해. 아무래도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좀 쉬엄쉬엄 해야겠더라고. 자기도 쉬면서 해. 몸 골아. 아, 그럴래? 그래. 자기 그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좀 쉬면서 해. 쉬면서 하은이도 좀 챙겨주고. 하은이가 얼마나 아빠 연락 안 된다고 하던지 하루 종일 기다렸어.
하은이 좀 신경 써주고 하면 좋겠다. 자기 친구도 만나고 하고 싶은 운동 있으면 해. 남편은 본격적으로 삶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물론 그러고 싶었지만 저까지 쉬게 되면 오로지 가게들을 남들에게 맡겨야 했기에 성격상 그러지 못했죠. 남편은 태국을 다녀와서 안 하던 골프도 끊기 시작하고 마사지도 끊고 점점 밝아졌어요. 그런 활력 있는 남편 모습이 보기는 좋았지만 한시도 집에 있지 않는 남편 덕에 얼굴 볼 수 없는 하루였어요. 하지만 저와 같이 열심히 일한 남편에게 안식년을 주는 느낌으로 밖으로만 도는 남편을 탓하진 않았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일을 하다가 전화를 받고 뛰어나간 적도 있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하던지 식당 이모님들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조금 이상하게 생각했죠. 아니 사장님아, 남편 단속해야겠더라. 요새 허구한 날 핸드폰 문자만 본대. 뭐가 그렇게 낄낄거릴 게 많은지? 원래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좀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한 번은 일하다 말고 전화 받고 잠깐 나갔다 온다고 하고 그날 오후에 들어왔잖아. 우리끼리 홀보고 계산하느라 힘들었어. 이거 우리가 얘기했다고 하지 말고 슬슬 뒤 좀 밟아봐. 보통 일 아니다 이거. 에이 이모, 아니야. 이모 너무 드라마만 본 거 아니야? 하은 아빠가 어디 그럴 사람이야? 내가 1년 정도 안식년 주는 느낌으로 살라고 했어. 그동안 많이 고생했잖아. 본인도 좀 즐기며 살아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이모들도 그러려니 해. 남자가 갑자기 변하면 무슨 일이 난 거야? 우리 사장님 일이 순진해서 어쩌노? 그리고 힘들면 사장님이 더 힘들지. 자기가 뭐가 힘들어? 아무것도 없이 장가 자라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누구 덕인데? 안 그러나? 어쨌든 잘 살펴봐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식당 이모들의 귀뜸이 의심의 불씨가 피었어요. 그렇게 보니 모든 게 이상하더라고요. 태국에서 왜 정말 연락 한번 못했을까부터 주말마다 라운딩을 나간다는 핑계로 밤늦게 들어오는 것까지요. 그리고 새벽마다 나가서 그렇게 통화를 하더라고요. 더 확실한 증거는 평일 오후 남편의 동창 친구가 가게를 방문하고 벌어졌습니다. 이젠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아이고, 재수씨, 오랜만입니다. 먹으러 온다 하면서 지금 오네요. 저 쌈밥 정식 하나 주세요. 간단히 밥 먹고 가야 해서. 어머, 오랜만이에요, 대수씨. 태국은 잘 다녀오셨어요? 그이가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그래도 하나도 안 타셨네요? 네? 태국이요? 아휴, 요새 눈꽃 뜰 새 없어서 여행은 무슨? 주말에도 일 나가요. 아 맞다, 철수는 어디 갔나 봐요? 아, 그러세요? 아, 제가 뭘 착각했나 봐요. 네, 철수 씨 오늘 골프 레슨 있어서 가게 비웠어요. 다음에 와이프랑 같이 4시 봐요. 태국을 다녀온 적 없다는 남편 친구의 말에 모든 것이 확실시 되었죠. 남들은 미련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 마음을 다잡았어요. 당장이라도 엎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우리 딸과 그리고 그동안 고생한 남편 한 번쯤은 눈 감아줄까라는 마음에서 갈등이 되더군요. 남자가 한 번쯤 실수할 수 있지. 아니 바람이 아닐 수도 있잖아. 곧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그래, 그동안 열심히 했잖아 라는 마음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거란 남편에 대한 기대는 점점 불안으로 번져갔죠. 남편은 의심조차 안 하는 저를 보며 점점 더 자유롭게 행동했어요. 일 끝나고 술 마시러 간다고 하고 외박도 일삼았고요.
점점 부부싸움이 시작되었죠. 부부싸움보다 더 마음 아팠던 건 믿었던 남편이었기에 충격이 컸어요. 자기, 요즘 왜 이렇게 변했어? 아무리 노는 게 좋아도 그렇지. 안 그러던 사람이 그러니까 불안해 죽겠어. 요즘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아니, 내가 그동안 일만 했잖아. 나도 좀 이렇게 살면 안 되냐? 너 죽으면 그 돈 다 짊어지고 갈래? 너도 좀 즐겨. 그런 가게 일은 누가 하고, 나도 즐길 줄 몰라서 안 즐기는 거 아니야. 그래도 우리 하은이 대학까지 다 보내고 시집 보내고 좀 더 안정되면 그때 천천히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즐겨야지. 자기 보고 나처럼 살라는 말은 안 해. 그래도 외박이 말이 돼? 남자가 술 먹으면 좀 그럴 수도 있지. 너 원래 이런 스타일이었냐? 그나마 고분고분해서 참고 살만 했는데 참. 무슨 뜻이야? 지금은 그럼 살기 싫다는 거야? 말해봐. 자기 솔직히 바람 피우지? 누구야? 누구냐고. 나 엄청 참았어. 알아? 뭐? 바람? 너 지금 나 뒷조사했어? 와, 진짜 어이없네. 그래서 뭐 좀 나왔어? 참나. 그래, 바람 났다. 어쩔래? 뭐가 그리 당당해? 나랑 하은이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바람이 펴지든? 당신 원래 이런 인간이었어? 어? 처음으로 숨 쉴 수 있었어. 맨날 일에 박혀서 살다가 처음으로 사는 것 같더라. 너랑은 달라. 그놈의 톤돈돈 하는 너랑은. 남편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내 돈으로 호요식한 사람이 제가 돈돈거리는 사람이라뇨.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상대가 누군지 몰랐으나 그때는 왜 이렇게 어리석었는지 그저 그냥 눈 감아 주었어요. 우리 딸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물을게. 그래, 당신 열심히 살았던 거 알아. 그래도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와서 뭐 어쩌자고.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 정리해. 그러면 눈 감아줄게. 하지만 내 인생에 두 번의 용서는 없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기다려줘. 정리할게. 나도 내가 미쳤었나 봐.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금방 정리할게. 어떻게 관계를 무자르듯 정리하냐? 남편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 말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바람 피운 게 뭐가 자랑이라고 대단한 로맨스놀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요? 전 단칼에 그 말에 거절했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라고 다그쳤죠.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요. 장난해? 무슨 대단한 사랑이니? 못 기다려. 바로 정리해. 마지막이야. 내 인생에 두 번의 용서는 없다고 했어. 하은이 봐서 참는 거야. 남편은 겨우 알겠다고 대답을 하곤 방으로 들어갔어요. 전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 같았거든요. 온 세상인 내 남편이 그동안 나와 살았던 세월이 숨막히는 세월이었다니. 그럼 도대체 난 남편에게 뭐였는지 이때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책임져야 할 우리 가게 식구들, 그리고 내 딸 하은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했어요. 다음 날이 되어 전 아무렇지 않게 남편을 대했어요. 제발 바로 돌아오라는 마음에서요. 남편도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되었는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온 듯 싶었죠. 억지로 그래 한 차례 지나가는 고비일 것이라고 여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빠랑 엄마랑 이번 주말에 거기 새로 생긴 카페에 가고 싶은데 다들 시간 돼요? 우리 셋이 어디 나간 지도 오래됐잖아. 엄마는 괜찮은데. 여보, 그때 골프 약속 있어요? 없으면
우리 셋이 오랜만에 나가는 것도 괜찮은데 엄마 오전 출근만 하고 일찍 올 거거든. 아빠 안 되면 우리 둘이 가고 아빠 괜찮으면 셋이 가면 좋겠다. 오랜만에 맛있는 것도 먹고. 어때? 괜찮아. 그럼 그날 우리 하은이 먹고 싶은 거랑 가고 싶었던 곳 가면 되겠다. 그럼 하은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남편은 그렇게 예전에 다정했던 남편, 아빠처럼 돌아온 듯 했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어요. 역시나 주말이 되자 남편은 사정이 생겼다며 손살같이 나가버렸죠. 이제 남편이 뭘 하고 다니는지 알아서 정말 허탈하고 비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전화해도 받지 않는 남편, 그리고 딸은 이유도 모른 채 아빠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묻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빠 뭐야? 같이 가기로 했으면서 어이없어. 그럼 엄마랑 둘이 가야지 뭐. 아빠랑 가서 셋이 사진도 찍으려고 했는데. 그러게. 오늘은 우리 둘이 놀아야겠다. 하은아, 그리고 또 먹고 싶은 거 뭐 없어? 오늘은 하은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아싸. 아빠랑 나온 거보다 차라리 오늘 엄마가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더 좋다. 주말마다 일찍 오면 안 돼? 엄마가 맨날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 하은이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어떻게 사주지? 하은이 안 입고 안 살 수 있어? 아, 뭐야. 그럼 안 돼. 그래도 주말에는 이렇게 내 데이트 신청도 받아주세요. 아셨죠? 엄마랑 이렇게 나오니까 너무 좋아. 딸아이의 철없는 소리마저 그날은 구슬프게 들리더라고요. 모든 게 얼마나 다 미안하던지 전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따져 물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오늘 가서 정리를 했다며 바락바락 우기더라고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뭐야? 하은이한테도 이럴 거야 정말? 아직도 정리 못했니? 도대체 누구길래 그래? 내가 나가서 정리해줘? 아이, 정리했어. 오늘 다 끝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다시 돌아가자, 우리. 내가 미안해. 이젠 당신 속상하게 안 할게. 남편의 미안하단 말에 와르르 무너졌죠. 그 한마디에 무너지는 마음이란 전 모든 걸 잊고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지 전보다도 더 가게에 집중했고 이모님들 또한 그런 저에게 남편이 달라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만큼 남편은 전보다도 더 최선을 다해 일했죠. 한편으론 고마웠어요.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구나 싶었을 때 몸에 이상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했지만 점점 계속되는 배 통증에 병원을 가보았어요. 단순 위염이나 장염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결과는 당혹스러웠죠. 아이고, 임미령 씨? 왜 지금 오셨어요? 무슨 일 하시죠? 아유, 보호자는 안 오셨나요? 보호자가 왔으면 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요.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괜찮아요. 혹시 뭐 심각한가요? 웬만한 거에 충격 잘 안 받아요. 말씀해 주세요. 위암 말기입니다. 3개월 남았어요. 증상 없으셨나요? 이쯤 되면 통증이 꽤 심각했을 텐데 연명 치료밖엔 할 게 없어요. 네? 지금 제가 시한부라는 거예요? 아니, 저 괜찮았어요. 요 근래 좀 통증 있는 거 말고는 제가 그럼 위암이라는 거예요? 의사의 그렇다는 대답에 할 말을 잃었어요. 치료를 해도 조금의 연장선의 치료일 뿐 의미가 없다는 말. 하지만 조금이라도 삶을 연장하고 싶으면 당장이라도 치료를 해야 한다는 말에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성공만을 바라온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건강이 최고인데 너무 앞만 보고 살았다는 죄책감. 우리 딸 아직 고등학교 졸업하지 않은 미성년자인데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마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왜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다니요. 병원에선 당장 치료를 할 거면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했지만 조금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병원 로비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퉁퉁 불도록 울었어요. 저보단 제 딸아이가 걱정이 가장 많이 되었죠. 그리고 전 그날 가게로 가지 않고 집으로 왔습니다. 왜 이렇게 딸에게 못해준 생각만 나는지. 제가 연락도 받지 않고 집에 오자 남편도 일을 마치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불도 켜지 않은 집 불을 켜며 말하더군요. 아니, 가게도 안 오고,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무슨 일 있어? 아니, 울었어? 왜 그래? 오늘 병원 다녀온다더니? 여보, 나 어떡해? 나 3개월 남았대. 시험부래. 이게 말이 돼? 왜 나야? 하필이면 우리 하은이 어떡해? 남편을 보자마자 울컥 눈물이 너무 나왔어요. 남편도 저의 눈물에 당황했는지 절 토닥여 주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시한부라니? 확실한 거야? 오늘 병원 가서 들은 거야?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나 어떡해? 아니 우리 하은이 어떡해? 나 진짜 이대로 하은이 두고 절대 못 가. 아직 졸업도 안 한 애를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바쁘다는 핑계로 매번 일만 하고 애 어렸을 때 신경도 제대로 못 써줬는데 나 어떡해. 나 억울해서 못 죽어. 남편은 울고 있는 절 지그시 바라보다 소름 돋게 한마디 하더군요. 전 그 눈빛 말투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가 10여 년을 알고 지낸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오늘에서야 알게 되었고요. 갑자기 손뼉을 치면서 저에게 말하더군요. 하은이는 걱정 마. 내 딸인데 내가 잘 케어할게. 그나저나 그럼 당신 재산은 어떡하지? 지금이라도 슬슬 나한테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재산 얘기를 꺼내는 남편을 보자 눈이 뒤집혔어요. 지금 재산 소리가 나오나 했죠. 사람이 최악일 때 내 편과 아닌 사람이 구별된다는 말이 확실해졌고요. 남편은 제 편인 척하는 남의 편이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악다구니를 쓰며 말했어요. 지금 재산 소리가 나와? 너 미쳤니? 내가 죽는다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오는구나. 그동안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것 같아. 3개월만 참지 그랬니? 그래도 가는 길 편안하게 눈 감게 해주지. 빨리 가라고 아주 재촉을 하는구나. 네가 남길 재산만 50억이 넘어.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어? 분명 처가 식구들 다 탐낼 건데 그 전에 네가 정리하는 게 맞지. 어차피 하은이는 내가 키울 건데 그 돈이 내 돈이 되어야 하는 것도 맞는 거고 다 하은이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래? 위선 떨지 마. 넌 그래봤자 사이코패스야. 어떻게 사람이 죽는다는데 눈 하나 깜짝도 안 할 수가 있어? 나 그동안 어떻게 살았던 거니? 남편은 저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들어오지 않길래 창밖을 보니 웬 여자와 손뼉을 짝짝짝 치면서 웃고 있더군요. 상간녀였어요. 정리를 했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었고요. 제가 알아서 떨어져 나갈 것 같자 상간녀에게 금세 전화를 해 집 앞에서 만났고요. 전 허탈했습니다.
3개월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당장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 딸 하은이를 생각해서 꾹꾹 참아야 했죠. 딸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한참을 상간녀와 놀다 들어온 남편에게 말했죠. 어차피 남편은 더 이상 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을 할까 생각도 했지만 딸이 혼자 남아 상처받느니 3개월만 참자 생각했어요. 하은이한텐 내가 얘기할 거야. 천천히. 그러니까 하은이한테 입도 뻥끗하지 마. 그리고 당신 마음 이제 완전히 알았어. 그동안 나 그냥 당신 성공의 발판이었구나. 한 번도 날 사랑한 적 없었지, 애초부터? 그냥 돈 없으면 난 자기한테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제 알았어? 너 마지막 가는 길 그래도 편히 보내줄게. 그래, 하은이한텐 네가 말해. 그리고 잘 생각해. 너 죽으면 처가 식구들이 득달같이 돈 달라고 달려들 텐데 하은이 내가 키울 거니까 재산 분할 잘 생각해야 해. 알겠어? 내가 할 말은 그게 다야. 정말 쓰레기 같았어요. 저런 발언을 뻔뻔하게 하다니요. 그렇게 그날 밤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그리고 남편 마음을 안 이상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절대 쉽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됐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엔 받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치료를 빨리 해야 한다고 할 내용 같았거든요. 두 번째 전화가 계속 오길래 받았어요. 전 놀랄만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루 만에 죽었다 살았다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정말 말로 표현 못할 느낌이었죠. 네, 어제 진료받던 의사입니다. 임미령 씨 맞으시죠? 아유, 죄송해요. 차트가 뒤바뀌었네요. 오진입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실 수 있나요? 저희가 원래 이런 실수는 잘 안 하는데, 아유, 어쩌다가. 정말 죄송해요. 몰아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오시죠. 네? 사실인가요? 일단 바로 갈게요. 오진이면 어제가 잘못된 진단이었다는 거죠? 금방 가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전 쏜살같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결론은 차트가 바뀌었고 저는 경미한 위험이었죠. 그때만큼은 의사가 원망스럽지도 않고 그냥 기쁘기만 하더라고요. 이 느낌은 정말 모를 거예요. 하루 만에 죽다 살아난 느낌.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하고 나왔는지 전 하루 사이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루 만에 저에게 발톱을 드러낸 남편에게 응징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병원을 나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 소송도 같이 걸었어요. 하지만 법률상 어느 정도 재산 분할은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법은 참, 그래도 전 진행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한 입을 덮고 살 수 없단 걸 알았으니까요. 남편은 사태 파악도 못한 채 저에게 따지더군요. 아직 제가 멀쩡하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리고 그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것을 꼭 지켜보고 싶었죠. 오히려 저에겐 좋은 기회였어요. 남편을 엿먹일 기회. 이제 조금 남아있던 정마저 다 탈탈 털렸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 정말 감사했어요. 진짜 내 편인지 아닌지 걸러낼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뭐? 이혼? 참나. 너 지금 재산 나한테 안 넘기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봤자 하은이는 내가 키운다니까. 너 잘 생각해.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하은이 내가 키워. 하은이 이름 입에 올리지도 마. 이 더러운 놈아. 그리고 나랑 결혼할 때 집불해 갖고 온 거 없으니까 몸만 나가. 나머진 내 법률 대리인이랑 얘기해. 네 그 악랄한 두 얼굴 잘 봤다.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준비 중이니까 기다리라고 해. 네 잘난 상간녀한테. 알겠니?
더러운 것들. 그리고 하은이 다신 볼 생각도 하지 마. 이 더러운 놈아. 하루아침에 뭐 잘못 먹은 거야 아니고서야? 이게 단단히 미쳤네. 나 하은이 아빠야. 알겠어? 네가 이럴 때가 아닐 텐데. 남편은 하루 사이 제가 바뀐 걸 보고 어안이 벙벙해 했습니다. 그리고 더 세게 나오더군요.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던지. 그런 남편을 보니 이가 부득부득 갈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믿고 10여 년을 살아왔는지 정말 땅을 치게 되더군요. 그렇게 다정해 보이던 사람이 지금은 악마의 두 얼굴을 하고 제가 죽기만 바라는 치졸한 남자였으니까요. 소름이 돋았죠. 너 이렇게 한다 이거지? 하은이한테 엄마가 아파서 좀 미쳤다고 해볼까? 참나,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갑자기 왜 그래? 뭐? 죽을 때? 죽기를 바란 건 아니고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나 암 아니래. 그니까 시한부 아니라고. 알겠어? 오진이래. 어떡하냐? 네가 그렇게 내 명 재촉했는데 덕분에 잘 알게 됐어, 네 마음. 아마 이러려고 나한테 그런 시련도 있었던 거겠지? 뭐? 오진이라고? 그런 경우가 어딨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도라니 이제? 참나, 어떻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나보고 널 내다 버리라는 계시지, 안 그러니? 이제 끝이야. 내 인생에 두 번은 없어. 끔찍하다. 더 이상 말 섞고 싶지도 않아. 위자료 줘, 그럼. 내가 그동안 여기서 머슴살이 한 게 얼만데, 안 그래? 이 정도는 받을만 하잖아, 내가. 이건 해줄 수 있지? 진짜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하은이가 이런 모습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내 법률 대리인이랑 얘기해. 이 구질구질한 인간아. 남편은 믿고 싶어 하지 않았죠.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전 이혼소장을 날렸어요. 그 후 남편은 미안하다고 자기가 그때 상간녀 때문에 정신이 나갔었다고 빌고 빌었어요. 하지만 절대 용서가 되지 않았고 제 인생에 두 번의 용서는 없기에 끝을 냈습니다. 다행히 재산 분할도 남편이 제 재산에 기여한 바가 많이 없기에 적당한 선에서 끝냈죠. 딸아이는 모든 사실을 알고 아빠와 이제 절연하겠다고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에겐 나쁜 사람이었지만 딸아이에게만큼은 좋은 아빠로 남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딸아이는 바람 피운 아빠와는 상종도 하기 싫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전 싱글맘이 되었어요. 인생을 하루 만에 살았다 죽었다 하니 정말 모든 것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보던 세상, 그리고 무엇이 더 소중한지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요. 오히려 고마운 계기가 되었어요. 식당 이모님들은 진작에 이혼하길 잘했다고 오히려 좋아한답니다.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 남편은 가게에서 엄청 진상이었다고 해요. 지금은 저의 휴식을 많이 가지면서 가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조금 더 사람을 많이 쓰고 딸아이와 시간을 많이 쓰고 있죠.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 몰랐어요. 그동안 왜 이렇게 치열하게 앞만 보고 살아왔는지 아마도 그때 얻은 교훈이 아니었으면 계속 그렇게 치열하게 돈만 벌고 살았겠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인생 별거 없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 그리고 제 건강 살피고 즐기며 살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하루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제 사연을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었네요. 작년 겨울에 남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시댁 식구들은 시집 온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저를 사랑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줬다는 게 온몸으로 느껴질 정도로 저를 대하는 표현도 상당히 거칠었고 툭툭 내뱉는 말들이 결국 상처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었었죠. 남편도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대해 참고 있다가 결국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희 부부에게 제일 불만이 많으셨던 시모가 결국 한마디 하시면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경제적인 능력이 문제가 되었는데요. 결정적으로 제일 크게 작용했던 부분이 예단 문제였어요. 저는 예단으로 2천을 해갔지만 저보다 먼저 시집을 온 형님은 예단으로 2억을 해왔었다는 말을 들었었죠. 그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시모가 형님을 시숙에게 소개를 해준 거였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시모와 형님의 관계는 상당히 두터운 사이로 발전하고 있었다는 걸 남편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와 형님은 항상 붙어 다녔고 서로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낄 수 없었습니다. 거의 투명인간 취급할 정도로 저를 많이 무시하고 있었어요. 저도 시댁 집안의 식구로 인정을 받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었지만 시모의 마음을 얻기에는 형님에 비해 많이 부족했었죠. 동서가 아무리 어머님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어머님과 나는 서로 뗄 수 없는 사이거든. 꽤 오랜 기간 알고 지내왔기 때문에 동서가 낄 수 있는 공간은 전혀 없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쓸데없이 노력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런데 동서가 어머님한테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 있긴 한데 이건 체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거든. 동서가 집안 살림을 꽤 잘한다는 말을 어머님한테 들은 적이 있긴 한데 그 점을 상당히 높게 사는 것 같더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지? 어머님 댁에 올 때면 동서가 할 일을 알아서 찾아서 해놓으면 된다는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며느리로 인정받지 않겠어? 나는 어머님과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사이지만 동서는 그렇지는 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머님의 눈에 들어오는 게 우선 아니겠어? 동서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무 들이대는 것도 어머님은 부담스러워 하시거든. 며느리가 애교 부리는 거 딱 질색하셔.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다 큰 여자가 어머님 하면서 코에 바람 넣어봤자 오히려 역효과라는 소리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형님은 제가 어머님한테 며느리로 인정받길 원한다면서 갑자기 전화를 해서 방법을 알려주었지만 기분이 썩 좋진 않았어요. 한마디로 시댁에 오면 모든 집안일은 저보고 혼자 하라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형님과 전화통화로 그런 대화를 나눈 뒤 다가온 주말에 시댁에 모임이 있어서 남편과 함께 찾아뵙게 되었는데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부와 시숙은 남편을 데리고 바다로 낚시를 가겠다며 오자마자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그냥 단순하게 식사만 하는 자리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 당황스럽기만 했었죠. 정말 난감했던 게 남편에게 가지 말라는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라 어쩔 수 없이 보내줘야만 했었죠. 그런데 옆에서 형님이 시숙한테 언제 집에 올 예정이냐고 물어보니 다음날 저녁 때쯤에나 올 것 같다며 방어 낚시를 하러 간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추운 겨울날 왜 낚시를 가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는 눈빛을 저에게 보내며 시간 날 때마다 연락을 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그렇게 남자들은 낚시를 하러 떠나게 되었네요.
남편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됐었는데 여자들끼리만 있다 보니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더 어색해지기만 했었습니다. 남자들이 집안에 있으면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차라리 잘 됐다니까. 우리끼리 할 말도 많고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할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잖아. 자주는 못하더라도 이렇게라도 가끔 각자의 시간을 가지는 게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걸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라고. 세아가도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내야 하는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배우도록 해라. 우선적으로 세아가가 해야 될 일부터 일러주도록 하마. 어차피 우리 집에 매일 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 오는데 그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무래도 좋겠지. 우리 집에 들어오자마자 음식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식사가 끝이 나면 빠르게 설거지를 한 다음 그동안 밀려있던 집안 청소와 함께 빨래까지 전부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끔 대청소 한번 해주면 더는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제가 그렇잖아도 전화로 먼저 얘기했었어요. 저희 집안 식구가 되는 게 어디 쉽나요? 가진 게 없으면 몸으로라도 때워야죠. 말 나온 김에 오늘 대청소나 한번 하는 걸로 하자. 일단 마당에 미리 이불 빼놨으니까 그거 좀 큰 대야에다 넣고 발로 힘있게 빨래 좀 해봐라. 세탁기에 돌려봤는데 영 시원찮아서 별로더라고. 이불 빨래는 무조건 발이 최고다. 빨리 옷 갈아입고 나와라. 날 추운데 어두워지기 전에 끝내야 하지 않겠니? 첫째 너도 내가 말한 거 서둘러 준비하고. 시댁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이불 빨래를 시킨 시모의 말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엄동설안에 마당에서 이불 빨래를 하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고 시모는 멍하니 서 있는 저를 바라보며 서둘러 움직이라고 재촉하고 계셨어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 거리기 시작하자 시모는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목소리를 높이셨고 형님은 시모의 뒤에서 빨리 움직이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일단 몸을 움직였고 옷을 갈아입은 뒤 마당 밖으로 나갔는데 엄청나게 큰 대야에 이불이 쌓여 있었어요. 칼바람이 부는 날씨에 몸은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점점 몸이 움츠러들기 시작하자 시모는 몸을 계속해서 움직여야 얼지 않는다며 서둘러 이불 빨래를 끝내길 재촉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야에 물을 한가득 채운 다음 세제를 풀었는데 물이 너무 차가워서 그런지 세제는 제대로 풀리지도 않았어요. 시모는 뒤에서 저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고 일단 서둘러 이불 빨래를 해야 될 것 같아 서둘러 대야에 발을 담갔는데 정말 몇 초 버티지 못하고 발을 빼고 말았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도저히 빨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세탁기로 그냥 돌리면 안 될까요? 세제도 잘 안 풀리잖아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발도 너무 차가워서 동상 걸릴 것 같아요. 아니면 화장실에서 따뜻한 물로 이불 빨래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면 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래서 지금 못하겠다는 거야? 너 시애미 말을 무시하겠다는 거지?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추운 겨울에 왜 밖에서 이불 빨래를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차라리 날 따뜻할 때 하면 안 될까요? 방법은 많은데 굳이 밖에서 빨래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어머님, 제가 지금 옷도 너무 얇게 입고 발도 맨발이라 너무 추운데 몸 좀 녹여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불 빨래 끝낼 테니까 마당에서 빨래만큼은 시키지 말아주세요. 어머님, 준비 다 끝났어요.
동서, 아직까지 시작 안 한 거야? 내가 분명 전화로 얘기했잖아. 어머님께서 시키는 건 토달지 말고 묵묵히 하라고. 그래야 어머님한테 사랑받을 수 있다니까. 일단 벌려놓은 건 끝내야 할 거 아니야? 어머님, 추우니까 빨리 들어오세요. 동서가 알아서 잘 끝낼 거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하고 있어? 동서도 빨리 끝내고 들어와야지. 너무 추워서 계속해서 몸이 움츠려 들고 있는데 시모는 오히려 저를 더 다그치며 빨리 끝내고 들어오라면서 형님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시모와 형님은 마당에서 떨고 있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제 앞에서 시모와 형님이 무언가에 발을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그걸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저는 추운 겨울 날씨에 밖에서 발로 이불 빨래를 시키고 시모야 형님은 저를 바라보며 족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서로 웃으면서 군고구마를 까먹고 있는데 이건 아닌 듯 싶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시모를 노려보고 있자 시모는 손짓으로 서둘러 빨래를 하라고 재촉하셨고 저는 시모와 형님이 보는 앞에서 대야를 엎어버렸습니다. 제가 돌발 행동을 보이자 시모와 형님은 족욕을 하다가 벌떡 일어났고 급하게 마당 밖으로 뛰쳐나와 잘못이 없는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분명 이불 빨래를 시켰지 대야를 엎어버리라고 시켰니?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말을 따라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제 보니까 너 아주 버릇이 없구나.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더러워진 입을 제대로 빨지 않으면 오늘 집에는 못 들어올 줄 알아라. 네가 왜 이런 대우를 받는지 몰라? 시집 올 때 어떻게 했어? 내가 너희 집안 사정이 하도 어렵다고 하길래 예단으로 1억 요구했는데 결국 힘들다며 2천 해오지 않았니? 내 아들과 결혼은 하고 싶은데 돈은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였잖아. 그래서 채우지 못한 금액만큼 몸으로 때우라는 건데 그것마저 싫다는 거야? 내 아들을 공짜로 데려갔으면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지.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이불 빨래 오늘 안으로 끝내지 않으면 집에 발도 들이지 못할 거니까 생각 잘하고 판단해라. 지금 여기에서 너를 편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몰라? 저 그냥 돌아갈게요. 그이랑 결혼 생활은 유지하겠지만 어머님 며느리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것 같네요. 제가 시모에게 반감심을 품게 되자 그런 저를 보며 화가 많이 나셨는지 시모는 수돗물에 물을 틀어 제 몸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찬물에 젖어버렸고 찬바람으로 인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입술이 떨려오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시모 뒤에서 저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며 시모가 시키는 대로 빨리하고 들어왔으면 이런 일도 없지 않았냐고 한숨을 내쉬더니 시모를 모시고 집 안으로 들어갔네요. 시모는 절대 들어오게 해선 안 된다며 집안 구석구석 돌아다니시더니 문이란 문은 죄다 잠가 버리셨어요. 시모의 행동은 제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얼굴을 보시며 이불 빨래를 빨리 끝내라는 손짓을 끝으로 커튼을 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제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이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마당에 이불 빨래하는 건 제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었고 더 이상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옆에 쌓여있던 이불들을 전부 다 질질 끌어 시부가 키우시는 소축사에 전부 다 던져버렸네요. 제가 조용해지자 밖의 상황이 궁금했는지 시모는 갑자기 커튼을 옆으로 치시더니 밖을 살피셨어요.
그런데 눈앞에 보여야 될 제가 없어지고 많은 이불이 사라지자 시모는 당황했는지 급하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모의 뒤를 따라 나온 형님은 제가 소축사에 이불을 전부 다 던져버린 걸 발견했는지 비명을 질렀고 뒤이어 시모와 소들의 배설물에 범벅이 되어버린 이불들을 바라보시더니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시모와 형님 앞에 나타나 삽으로 소의 배설물이 한가득 담겨있는 통을 얼굴을 향해 쏟아 부었고 무방비 상태로 머리 위로 뒤집어 쓴 시모와 형님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시모에게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도 컸던 저는 시모가 했던 행동 그대로 수도에 물을 틀어 형님과 시모를 향해 뿌려버린 뒤 저를 잡으려고 달려오는 시모와 형님을 피해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시모는 당장 문을 열라고 난리를 치셨지만 문을 열어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문 밖에서 한참 동안 난리를 친 시모와 형님은 얼굴에 묻은 배설물 때문에 서로 오바이트를 하며 마당에 있는 찬물로 온몸을 씻어내기 시작했고 전세가 역전이 되자 시모는 저에게 결국 두 손 들고 용서를 구하셨네요.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저를 막대한 시모와 뒤에서 계속해서 화를 부추겨 세운 형님을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부모님한테는 귀한 자식인데 그런 저를 함부로 대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었어요. 너무 서러운 감정이 북받친 상태에서 남편에게 이런 상황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 전화를 했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일은 벌렸는데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는데 거실 테이블에 좀 전까지만 해도 없었던 무언가가 제 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마당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던 시모와 형님이 서류 봉투를 집어들려 하는 저를 보자마자 갑자기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무언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서류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려는 순간 시모가 마당에 있던 돌을 집어들더니 거실 창문을 깨부쉈고 급하게 들어오려 하길래 옷까지 갈아입은 상태로 집 밖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던 저는 형님과 시모가 거실 창문을 깨고 들어오는 순간 서류 봉투를 챙겨 급하게 현관문을 열은 뒤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시모와 형님은 저를 잡겠다며 미친 듯이 뛰어왔고 저는 잡히지 않으려고 서류 봉투를 손에 꽉 쥔 채 최대한 온 힘을 다해 전력 질주를 하게 되었네요. 체력적으로 자신이 있던 저는 시모와 형님을 따돌릴 수 있었고 일단 서둘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문자로 상황을 알린 뒤 집으로 곧장 오라는 말을 전달한 뒤에 숨을 고른 다음 서류 봉투 안에 있던 서류들을 꺼내 들어 확인을 해봤는데 저는 처음 보는 어려운 내용들이 적혀 있어 정확하게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모와 형님은 제가 가지고 간 서류가 정말 중요한 물건이었는지 곧바로 저희 집 초인종을 쉬지 않고 눌러대기 시작했어요. 인터폰을 켜고 왜 찾아왔냐고 물어보자 시모는 그동안 저를 대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사과를 하면서 서류만 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서류에 대해 솔직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했지만 그에 따른 답은 해주지 않으셨네요. 그런 것까지 굳이 알아서 좋을 거 없잖아. 내가 그동안 너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고 함부로 대했던 거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자니까. 집에까지 찾아왔는데 현관문 안 열어줄 거니? 제가 현관문을 열면 어머님이 갑자기 돌변하실 것 같아서 문은 열어드리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이 서류가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시지도 않았잖아요. 거실 창문을 깨고 들어오실 정도면 제가 봐선 안 될 내용 같은데
솔직히 저는 봐도 모르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남이 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쯤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뭔지 확실하게 알고 난 뒤에 다시 돌려드리든지 할게요. 어머님이 모든 걸 자초하신 일이니 그 정도는 감수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동서가 알아봤자 득될 건 하나도 없어. 그건 어머님이랑 내가 사업자 준비하고 있던 서류들이라 중요해서 그런 것 뿐이야. 가족끼리 굳이 얼굴 붉힐 필요는 없잖아? 오늘 일을 계기로 우리의 관계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이미 어머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될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이고요. 형님도 저를 위하는 척 했지만 결과적으로 저를 이용하려고 계획하신 거잖아요. 제가 그런 걸 모를 것 같아요? 어머님과 제 사이를 계속해서 이간질시키고 이불 빨래도 형님 머리에서 나온 거죠? 오늘은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안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을 꺼내자 시모아 형님은 뭔가 캥기는 게 있는지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며 더는 난리를 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꼬리를 내린 것 보면 서류의 내용들은 좋은 게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늦은 저녁이 되어서야 저에게 전화를 했는데 뱃멀미가 심해서 낚시는커녕 쓰러져 있었다며 더는 못할 것 같아 집으로 출발할 거라는 말을 끝으로 그제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너무 긴장을 했는지 잠깐 누웠는데 잠깐 잠이 든 사이 현관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듣고 침대에서 일어나 현관문을 열며 들어오는 남편을 반기는 순간 문이 닫히지 않고 다시 반대로 열렸습니다. 그리곤 시모아 형님이 저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남편도 놀랐는지 급하게 시모아 형님을 말렸지만 이미 제 머리는 시모의 손에 쥐어져 있었네요. 서류를 당장 내놓으라며 난리를 치셨고 남편은 시모아 형님을 진정시키기 위해 서류를 건네주겠다며 겨우 저와 시모를 분리시켜 놓았어요. 언제부터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오히려 역효과인 거 몰라요? 제가 아주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아? 약점 하나 잡았다고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다니까? 너도 대충 들었을 거 아니야? 동서, 어차피 우리는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각자 살 길 찾아가면 되는 거라고. 그냥 깔끔하게 서류 주고 관계 끝내면 될 것 같은데? 어디에다 숨겼어?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기 전에 순순히 건네주는 게 좋을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서류 일단 나한테 줘봐봐. 내가 확실하게 뭔지 봐야 할 것 같아. 만약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눈 감아 넘어가 주는 건 똑같이 처벌받게 된다는 거 모르시는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저는 이 사람 편을 들 거고 그에 따른 처벌은 법이 정하게 될 거니 알아서 판단하세요. 우리가 뭘 어찌길래 초장부터 컵을 주는 거야? 나는 큰 며느리랑 사업을 한 것밖엔 없다고. 일단 서류나 빨리 내놔라. 남편은 모든 걸 확인하기 전까지 절대로 서류를 넘겨주지 않겠다며 저와 약속을 하게 되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 깊숙이 넣어둔 서류를 꺼내 남편에게 건네주었네요. 그 순간 시모가 서류를 빼앗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발버둥치기 시작하자 남편은 시모를 강하게 밀치더니 서류를 꺼내들어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서류의 내용이 생소했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별거 없으니 빨리 돌려달라며 재촉했고 남편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가지고 방 안으로 들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한마디에 시무와 형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문을 발로 걷어차면서 엄마를 정말 고소할 거냐고 소리를 지르며 불안에 떨고 계셨네요. 형수님이 저희 엄마와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업이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이었어요? 건축물 대장이 전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가 구청에 일하는 지인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월요일 당장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들을 꾸미시는 거예요? 뭐긴 뭐예요. 어차피 돈 때문에 그러는 거지. 솔직히 이런 식으로 건물 올리는 사람 수도 없이 많을걸요? 눈속임만 하면 알아서 허가해주고 나중엔 변경하면 되는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저희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요. 형수님과 엄마가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하지 않으니까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거라고요. 나중에 뒷감당 하실 수 있으세요? 남편의 말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꺼낸 건축물 대장의 내용은 형님과 시모는 건물을 올릴 때 근린생활시설의 목적으로 건물을 올렸었지만 준공검사가 끝이 나고 용도 변경을 임의적으로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였어요. 근린생활시설이란 슈퍼마켓이나 의원, 세탁소 같은 편의시설이 들어가기 위한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취사시설이나 바닥 난방 같은 걸 설치할 수가 없는데요. 시모와 형님이 일단 건물을 먼저 다 짓고 취사 또는 바닥 난방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검사 승인이 나게 되면 그 후에 다시 공사를 시작해서 불법적으로 바닥 난방과 취사시설을 설치해 주택과 똑같이 만들어 입주민들에게 분양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던 거죠. 시모와 형님은 관할 구청을 속이면서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해왔고 여기서 문제는 근생 빌라라고 불리는 불법 용도 변경에 따른 피해가 건축주인 시모와 형님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아닌 분양을 받은 소유자들한테 부과를 한다는 게 문제였어요. 결국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분양을 받고 이사를 왔는데 당장 처분할 수가 없어서 매년 시세의 10%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였죠. 형님과 시모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똑같은 면적에 많은 세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주차면이나 층수의 제한을 덜 받기 때문에 건물을 올릴 때 최대한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수법을 사용했던 거였죠.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모른 채 피해를 떠안아야 한다는 게 너무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시모와 형님은 이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가 들고 온 건축물 대장 서류를 악착같이 빼앗으려 했던 거였네요. 그런데 심하게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고 계시던 분들의 건물이 철거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였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절대 그냥은 넘어갈 수 없다는 말로 결정짓게 되었고 시모와 형님은 주변에서도 불법 용도 변경으로 건물을 올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면서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고 결국 이 문제는 법적으로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시모와 형님은 이런 식으로 건물을 올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많은 이익을 취하며 살고 있었어요. 두 분이서 벌인 일들은 결국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 거였죠. 이런 사실을 아시게 된 시부와 시숙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아무런 대응도 해주지 못한 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모에게 찾아와 고소를 진행했고 그에 따른 피해 금액 또한 어마어마했어요. 결국 엄청난 빚과 함께
불법적으로 이행했던 사업들은 전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는 시모와 인연을 끊고 잘 살고 있지만 시모는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되면서 시부에게 쫓겨나고 말았네요. 시숙 또한 형님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싶지 않았는지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셨습니다. 만약 제가 그 서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셨을 걸 생각하니 너무 소름이 돋습니다. 제 사연을 통해 같은 피해를 받으시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네요. 두 번 다시 시모와 형님이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8살 남자이며 최근에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하면서 많은 고민에 빠져 있어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 사연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일상을 살고 있으며 작은 사업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 정도는 되니 이 나이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에 글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가족력을 이야기하는 자체가 저희 집안의 수준을 여러분들께 알리게 되는 거고 혹시나 이 글을 보고 주위 사람들 중에 저희 집안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동안 좋게 봐주셨던 분들 또한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까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도 제일 영향력 있는 이곳에 사연을 신청하면 앞서 말한 점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좋은 밑거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결정을 하게 되었네요. 2년 전부터 제 아내는 몸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사업을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크진 않아도 이것저것 해야 될 일거리들이 많이 있어서 도와주다 보니 그동안 몸이 점점 힘들어졌는지 병원을 자주 찾게 되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집에서 쉴 수 있게 직원도 따로 채용을 했는데 아내는 그동안 저와 함께 해왔던 일들 때문에 그런지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나 봐요. 사업장에 오지 말라고 말을 해도 조용히 찾아와서 일손을 거들어주니 제가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상처를 주게 되었네요. 사업장에 그만 찾아오라고 했는데 왜 계속 오는 거야? 당신 없어도 이제 충분하고 직원도 채용했잖아. 집에 있는 것도 답답하고 내가 여태껏 해왔던 일인데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니 신경이 쓰이니까 잘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냥 찾아와 봤어. 당신 옆에서 계속 일만 하다가 갑자기 집에서 쉬려고 하니 적응이 되겠어? 그렇다고 계속해서 사업장에 나오면 병원 가서 약 먹고 치료받는 게 무슨 소용이야? 직원은 왜 뽑은 거냐고? 그동안 정말 고생했고 자리도 잡힌 상태라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얘기했잖아. 새로 들어온 직원이 일도 잘한다고. 그러니 당신은 이제 집에 들어가서 푹 쉬든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된다니까. 나이 먹고 귀까지 어두워진 거야? 한두 살 먹은 나이도 아닌데 제발 내 말 좀 듣지. 내가 화를 내야 그제서야 말을 들을 거야? 아내가 워낙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다 보니 저도 모르게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공간에서 큰 소리로 한 소리 하게 되었고 일적인 스트레스까지 동반이 되면서 나온 말들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꺼내게 되자 아내도 충격을 받았는지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저에게 많은 실망을 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아차 싶었지만 그때는 벌써 물이 엎질러진 후였어요. 뒤늦은 사태 수습은 시간이 필요했고 한동안 아내의 마음을 풀지 못해 난감했어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딸의 도움이 필요했고 이제 막 결혼한 딸에게 저녁 함께 하자며 아내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하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만나 괜찮은 식당 하나 예약해서 분위기 좋게 식사를 이어나가며 화가 풀리지 않은 아내의 기분을 저희 딸이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이 되었고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의 상황 때문에 인상이 찌그러지고 말았네요. 아빠가 괜히 그랬겠어요? 다 엄마를 걱정하고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아빠가 직원들 많은 데서 엄마한테 소리친 건 100번 잘못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깊이 반성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엄마가 일은 안 해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아빠도 너무 엄마한테 팍팍하게 굴지 말고 천천히 일손을 놓을 수 있게 배려해 주세요. 결혼하시고 지금까지 쭉 같이 일해 오시다가 갑자기 사업장에 나오지 말라고 하시니 뭔가 허전하고 마음이 이상하죠. 그래도 사업장에 아빠만큼 열정을 쏟으셨는데 안 그래요? 제가 아까도 아빠한테 뭐라고 한 소리 했으니까 엄마도 이제 기분 풀어요. 오래간만에 모두 한자리에 모여 즐겁게 식사하는데 분위기 망칠 수는 없잖아요. 아유, 뭔 소리야. 장인어른이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니고 장모님 건강 문제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얘기했잖아. 그럼 생각해봐. 화가 나겠어? 안 나겠어? 나였으면 이 정도로 넘어가지 않았지. 고개도 못 들 정도로 화를 냈을걸? 장인어른이 그래도 마음이 넓고 착하시니까 장모님 투정 받아주시는 거지. 제 아내가 그랬다면 눈물 콧물 짜냈을걸요? 뭐라고? 지금 나 들으라고 한 소리야? 우리 부모님 앞에서 지금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정신 나갔어? 왜? 맞잖아. 내 말이 틀렸어. 애초에 장모님이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다고. 나는 밥 먹는데 체하는 줄 알았다. 직원 채용해서 월급 주며 일하고 있는데 장모님 오셔서 일손 도와주면 뭐하러 직원 채용한 거야? 돈 아깝잖아. 안 그래요, 장인어른? 그 순간 모두가 정적이 흘러버렸고 아내는 사위의 말을 듣자마자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전부 자기가 잘못한 거라며 더 이상 한자리에 같이 있고 싶지 않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런 식으로 전개가 흘러갈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난감했었고 사위에게 뭐라고 하는 것보다 상처받고 밖으로 뛰쳐나간 아내가 걱정이 돼서 뒤따라 나갔습니다. 딸은 사위의 입방정에 충격을 받았는지 화를 내기 시작했고 둘의 언성이 높아지게 되었어요. 결국 혹 데려왔다가 혹을 붙이고 가게 된 꼴이 되었고 집에 들어가는 동안 아내에게 말 한마디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집에 가는 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제3자의 입장인 사위가 끼어들면서 제가 수습하기에는 벌써 늦은 상태였어요. 제가 회사에서 아내에게 소리친 것보다 사위에게 충고를 들었던 상황이 더 큰 상처가 된 것 같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는 안방문을 쾅 하고 닫으며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좋게 풀어나가려 했는데 갑자기 끼어든 사위의 행동에 대해 한 소리 하려고 전화를 했지만 한 소리 듣게 될 거 뻔히 알고 있었는지 핸드폰을 꺼놨더라고요. 그래서 딸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았고 아무래도 둘 사이에까지 문제가 생기게 된 것 같아 제가 한 판단이 또 한 번 잘못됐다고 생각되니 짜증이 몰려오더라고요. 한숨만 푹푹 쉬며 조심스럽게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당신 괜찮아? 사위가 말한 건 내가 봐도 잘못하긴 했는데 사위도 당신이 걱정이 돼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상처도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나중에 따끔하게 말버릇 고치라고 충고할게. 내가 잘못했네. 직원까지 채용한 상태인데 사업장에 찾아갔으니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 다시는 안 갈 테니까 혼자서 지지고 볶고 다 해.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불안한 마음에 일거리들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가본 건데 내가 내린 판단이 이렇게까지 잘못됐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 앞으로 절대 가지 않을 테니까 알아서 잘해봐. 아내는 사위가 한 말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었고, 그래도 사위를 좋게 보고 있었던 아내가 충고를 듣게 되니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었나 봐요. 그 이후 성격도 소심해지고 퇴근하고 들어온 저와도 제대로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 딸에게 전화를 하니 나중에 찾아뵙고 자신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 용서를 빌러 가겠다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기운 없이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를 풀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건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주고 있었습니다. 사위도 제 아내의 몸 상태가 걱정이 돼서 한 말이었고 너무 심했다면 죄송하다고 주말에 시간을 내어 찾아왔어요. 정말 다행히도 아내의 넓은 마음이 모두에게 다시 평화를 안겨주었고 2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게 서로가 조심하기로 충분한 대화를 이어나갔고 앞으로 별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 이후 아내는 해보고 싶었던 취미 생활들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새로운 일상에 잘 적응을 하고 있었어요. 편히 쉬며 인생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제 옆에 있어주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도중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급하게 눈물을 훔치길래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당신이 눈물을 흘릴 정도이면 꽤 큰일인 것 같은데. 그게 우리 딸에게 문제가 좀 생겼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부터 앞서네. 사돈댁에서 은정이에게 많이 실망했나 봐. 앞으로 손주를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진단 결과를 받았대. 그동안 일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임신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그래서 정밀 진단을 하게 됐는데 불임이래. 다시는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했었나 봐. 아내의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고 믿을 수 없는 진단 결과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라도 해서 위로라도 해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야 하는 건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고 아내는 당분간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주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다시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게 되었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딸은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지 주말에 함께 만나기로 했었다며 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문제에 있어 딸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았어요. 한자리에 모여 그래도 오래간만에 밝게 웃으며 시간을 보내려 했는데 사위의 얼굴이 좀처럼 펴지지 않아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졌고 오래간만에 얼굴 봤는데 심기가 불편해지면서 사위의 행동으로 인해 결국 저희 딸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결혼 전에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건가 봐요.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면 절대 결혼하지 않았죠. 제가 저희 집안에 얼굴을 내밀 수가 없어요. 그토록 바라고 있던 손주를 안겨주지도 못하는데 제가 고개를 들 수 있겠어요? 생산적인 일을 잘해야 사랑받는데 그렇지 못하니 빈 껍데기와 사는 것 같은 느낌이라 예전 같은 느낌은 없네요. 자네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 딸과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제가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그냥 예전같이 많은 사랑을 줄 수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한 거죠. 그렇잖아요. 결혼을 하면 자식을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결혼 생활이 재미있을까요? 김서방, 보자 하니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함께 모여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우리 딸이 임신이 안 되고 싶어서 그랬겠어? 누구보다 원하고 있었다는 건 자네가 더 잘 알 텐데 그런 마음 이해해주지는 못하고 어떻게 상처되는 말만 골라서 할 수가 있는 거야?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하는 게 좋겠네. 둘이 당장 헤어져라.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이고요. 저는 그냥 현실에 대해
불만을 얘기한 것 뿐이에요. 저는 말도 못합니까? 사위의 언행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주먹이 불끈 쥐어졌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자 그 순간 딸은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사위의 행동이 너무 한심스러워 멱살을 잡고 결혼식 때 한 말은 전부 다 거짓이었냐고 소리쳤습니다. 사위는 결혼식 날 저희 딸에게 할 말이 있다며 마이크를 들었었고 그때 무슨 일이 있어도 제 딸에게 눈물 흘리지 않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행동들에 배신감이 느껴졌고 더 이상 둘의 결혼 관계를 유지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저를 뿌리치며 나중에 다시 대화하자고 얘기한 뒤 저희 딸을 뒤따라 나갔고 아내에게 먼저 나와서 미안하다며 문자 한 통이 오고 돌아갔습니다. 두 눈으로 딸의 결혼 생활이 위태롭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 결국 다음날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던 저는 사돈에게 전화를 걸어 따로 만나기로 결정하게 되었네요. 저만 움직이기로 했고 아내와 딸에게는 사돈과 만난다는 걸 비밀로 했어요.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는데 괜히 상처만 주게 될 것 같아 조심스러운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약한 장소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고 30분 정도 시간이 흐르자 바깥사돈과 안사돈이 천천히 걸어오더니 저를 보며 불만이 많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왜 보자고 하는 건지는 대충 알겠네요. 우리 아들과 헤어져 달라고 얘기하려고 저희 부른 거죠? 아무래도 사돈 집안과 맞지 않는다면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김서방은 이미 제 딸에게 마음이 떠난 것 같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사돈도 같은 생각이시죠? 그렇죠. 저희도 당연히 좋게 봐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다른 며느리들은 자식들도 순풍순풍 잘 낳고 사는데 정작 며느리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몸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찾아가 다시 물어봤는데 혹시나 하는 기대는 아예 하지 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혈압 올라서 목덜미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저희한테 큰소리 하려고 보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좋지 않은 말이 가더라도 이해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손주를 원한다는 것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 제 딸과 김서방이 앞으로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게 안사돈도 말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제 딸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설명하겠습니다. 이혼은 둘의 결정이지만 저희도 같은 생각이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렇게 알고 저는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냥 일어나신다고요? 그럴 거면 전화통화로 하셔도 되는 문제를 여기까지 부르신 거예요? 정말 끝까지 너무 하시네요. 예약까지 했는데 음식이라도 시켜주셔야죠. 저희도 좋지 않은 기분으로 이 자리에 왔지만 신경 쓰여서 저녁도 먹지 못했거든요. 안사돈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모든 불만 사항을 얘기했고 저를 바라보는 두 분의 시선이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곳도 아니라서 저녁 먹고 가라며 주문을 했고 정리하는 동안 제 딸에게 싫은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렇게 저는 먼저 나와 집으로 돌아왔고 딸에게 나중에 집에 와서 따로 얘기 좀 하자며 문자 하나 남겼습니다. 차마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딸은 한참 뒤에 단답형으로 주말에 오겠다는 한마디를 건넸고 답답한 마음에 술 한잔 하고 있는데 방에서 나오지 않던 아내가 저를 힘겹게 부르고 있었고 갑작스러운 아내의 목소리에 너무 놀라 방문을 활짝 열자 배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 일단 급하게 업고 응급실로 향했고 한참 뒤에 아내의 몸 상태에 대한 진단 결과를 들을 수 있었는데 아내는 자궁 성근증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자궁 내막 조직에 의해서 자궁의 크기가 커지는 질환이라며 보통 4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이런 질병이 생기는 원인이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치료하는데도 많이 까다로운 것 같았어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딸도 이 소식을 듣고는 급하게 병실에 찾아왔어요. 병원에서는 절제술을 권했지만 아내는 원하지 않았고 열소작법으로 치료를 받길 원했어요. 아무래도 수술을 한다면 몸의 균형이 깨지고 부작용 또한 생길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몸이 더 안 좋아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수술을 받은 후라서 그런지 아내는 예전보다 기운이 많이 없어 보였고 이런 문제와 딸의 문제까지 겹치게 되니 머리가 터질 것처럼 힘들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뒤에서 지켜보며 위로해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딸은 이혼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내는 집에서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병으로 인해 폐경이 와서 그런지 우울증은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아랫배를 움켜쥐며 불편해하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재발한 것 같아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보자며 얘기했지만 아내는 좀 더 지켜보고 싶다면서 병원에 가는 걸 꺼려했어요. 대수술 받는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의 의견을 따랐고 마음의 결정이 되었을 때 그때 다시 병원에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내의 배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아내를 설득한 뒤 병원을 찾게 되었어요. 더 큰 병을 얻게 되느니 서둘러 수술받는 게 좋을 거라 판단했고 아내도 더 이상은 불안해서 안 되겠는지 제 의견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병원에서 아내는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의사가 놀란 듯 저를 바라보며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게 된 저 또한 두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말도 안 된다며 아내는 폐경이 되었다고 얘기하자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며 임신이 확실하다는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어요. 너무 놀라 몇 번을 확인했고 아내 또한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초음파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한번 초음파로 확인을 했는데 결과는 진짜 임신이었어요. 수술 직후 폐경이 올 수 있다는 말에 아내도 그렇게 된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임신이었다는 말이 저희에게는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었어요. 특이하게 아내는 나이가 있음에도 오랜 기간 폐경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병원에서 아내로 인해 난리가 나게 된 건 나이가 있었고 아내의 나이대에는 거의 대부분이 폐경을 맞이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상황을 기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아내의 나이도 있고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들과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날 거라는 확신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딸은 불임이라서 임신 자체를 하지 못하는데 55세에 임신을 하게 된 자기 엄마를 보면 얼마나 기운 빠지고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차마 말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이 문제는 아내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계속 딸의 눈치만 보며 질질 끌게 되었지만 몸의 변화로 인해 끝까지 숨길 수 없었던 저희는 결국 딸에게 임신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딸은 자기 엄마의 몸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자신을 한심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했고 이 나이에 아이를 가지게 됐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저희가 적지 않은 나이인데 이렇게까지 된 상황들을 좋은 방향으로 정리를 해나갈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섰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집에 문을 두드리며 누군가 소리치고 있었고 목소리는 술 먹은 사이였습니다. 동네가 하도 시끄러워 문을 열어주자 사위는 급하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달려가더니 제 아내의 배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와, 이건 정말 뉴스에서나 나올 법한 일 아니에요? 55세에 임신이라니. 생각이 있긴 하신 거예요? 은종이 마음에 제대로 상처를 주셨네. 저희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뻔히 아시면서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아기 낳으려고요? 당신이 아이를 낳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우리 이혼할 사이 아닌가? 어디서 우리 부모님한테 소리치며 대들고 있는 거야? 술 먹더니 막 나가려고 작정했어? 당장 안 나가? 이제는 너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딸은 불임인데 자기는 불임이 아니라고 자랑하려고 임신한 것 같은데 내가 한마디 하면 안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 태어날 아이가 불쌍하지 않아? 20대면 장모님 나이 거의 80을 바라보는 나이 아니야? 한숨만 나오는 집안이다, 정말. 나 같으면 그 아이 안 낳고 말겠네요. 모두에게 불행한데 뭐가 좋다고 배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술 먹고 들어와서 막말을 퍼붓는 사위의 얼굴에 손이 날아가고 말았습니다. 사위는 이런 집안과 결혼 자체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 최대의 실수라며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고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했는지 아내는 배를 움켜쥐며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딸은 자기 엄마를 진정시키기 위해 안방으로 부축해서 옮겨줬고 잠시 뒤 걸어 나온 딸에게 이혼을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자 계속 질질 끌고 있다며 답답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니 어느새 아내의 배는 만삭이 되어버렸고 출산의 날이 다가오게 되었고 진통이 시작됐다는 딸의 연락을 받자마자 산부인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초음파로 봤을 때는 건강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태어날 때까지는 모두가 긴장을 늦출 수는 없었어요. 아내의 몸이 건강하지도 않고 많이 약한 상태인데 의사의 말에도 불구하고 자연분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시간과의 사투 끝에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고 건강한 아이를 받아볼 수 있었어요. 저희 딸이 태어났을 때와는 또 다른 감정이 교차했고 아내도 태어난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딸도 아이가 신기한지 이리저리 살피며 어디 하나 문제없이 태어난 아이를 보며 모두가 무사해서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 모두 세상에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기를 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병실에 있었고 며칠의 기간 동안 산후조리를 끝낸 아내는 집에서 늦은 나이에 육아를 하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그동안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딸은 회사 일이 끝날 때마다 집으로 찾아와 도움을 주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사위가 초인종을 눌렀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으려 하자 계속해서 누르는 초인종에 이제 막 잠이 든 아이가 깰까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아기 침대에 곤히 자고 있는 아이에게 저희를 무시하고 급하게 다가가 빤히 쳐다보더니 딸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장모님, 이 아이는 어디 문제 없대요? 운정이한테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얘는 남자라서 별 문제 없나? 혹시 모르지. 커보면 어디에 문제가 있을지도. 안 그래요? 당신도 불임이라는 거 전혀 모르고 살았었잖아. 지금 그 말하려고 여기 온 거야? 도대체 왜 온 거야? 제발 우리 그만 이혼하자고. 내가 몇 번이나 이혼하자고 했는데 내 말이 우스워? 나는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인연 여기서 끝내자. 그리고 아기 깨겠어. 얼른 나가라고. 저는 사위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당장 나가라며 삿대질을 하기 시작했고 아내도 불편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딸이 사위의 옷을 잡아 끌며 나가라고 몸싸움이 벌어지던 그때 갑자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위가 순식간에 아기를 들더니 밖으로 뛰쳐나갔고 갑작스러운 행동에 너무 놀란 저희는 뒤늦게 사위를 따라갔어요. 사위는 모든 걸 계획하고 온 듯한 행동으로 재빠르게 움직여서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뛰어갔지만 사위는 아이를 데리고 차를 타고 순식간에 사라졌고 무슨 일이 발생이 될까봐 걱정돼 급하게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겨우 따라잡기 시작하던 그때 신호에 걸려 다시 놓치면서 사라져가는 차의 뒷모습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가는 방향이 딸이 살고 있던 신혼집이더라고요.
신호가 바뀌자마자 딸의 집으로 향했고 도착을 하니 사위의 차가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급하게 올라가 딸의 집을 여는 순간 저희가 목격한 광경은 정말 충격이었네요. 사돈댁과 사위가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래며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꼭 자신들의 자식인 것 마냥 아이를 안아주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당장 그 더러운 손들 떼지 못해? 어디서 남의 자식을 함부로 데려갈 수 있는 거야? 왜요? 저희도 얼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참에 그냥 이 아이 우리 아들이 키우게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며느리와 우리 아들의 자식으로 하자고요. 무덤까지 모두 비밀로 하면 문제 있겠어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정신 나간 말이에요? 저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 이 사람이랑 저는 이혼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가시는 거 명백한 범죄인 거 모르세요? 당장 돌려주세요. 당신들이 이럴 자격 없다고. 아이 하나에 온 집안이 난리가 나게 되었고 몸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자 점점 분위기는 험악해졌어요. 결국 이 문제로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가 나게 되면서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사돈댁의 행동들이 저희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아이를 막무가내로 데려간 것도 너무 충격이었네요. 그런데 경찰이 오면서 진정이 되고 모든 게 해결이 된 이후 딸과 함께 집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위는 화가 가라앉지 않았는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뒤에서 돌진하더니 그대로 사고를 유발했고 그 순간 저는 운전대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눈을 떴을 때 응급실이었고 일어나자마자 딸과 아이를 먼저 찾았어요. 다행히도 딸이 아이를 감싼 상태였기 때문에 모두가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지끈거리는 머리를 붙잡으며 안심하고 있을 때 사돈이 저희한테 찾아와 무릎을 꿇으며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경찰서에 연행이 된 아들의 죄가 심각해진 상태라 합의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위였던 그놈의 행동은 모두가 불행에 빠지게 만들 정도의 용서받지 못할 짓이었기에 합의하지 않았고 법적인 처벌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위는 딸과 자연스럽게 이혼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른 위자료를 받게 되었어요. 징역을 살게 된 그놈은 끝까지 자기 잘못이 아닌 불임인 걸 밝히지 않고 결혼하게 만든 저희 잘못이라며 사기꾼들이라고 소리쳤지만 그놈의 말은 아무런 효력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그놈들과의 인연이 끝이 나고 상황이 마무리되었지만 앞으로 키울 아이가 문제입니다. 저희가 나이도 있는데 잘 키울 수 있을지 고민이네요. 그래도 저희 딸이 많이 도와주고 있고 아직까지 힘이 있어서 괜찮기는 한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살아가면 될지 여러분들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딸에게는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